경남의 인구가 올해만 5,300명 줄었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우리 집에 안 들어본 데는 벌써 40년이 다 됐지. 개인이, 청년이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윤동현입니다. 자, 마을이 사라진다. 곧 개봉할 영화의 제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역에 있던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MBC 경남 신은정 기자, 한국창의정책학회 정책연구위원장인 기화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은정 기자, 앞서 우리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진짜입니까? 네,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충격적이죠.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경남만 보더라도 18개 시군인데요. 이 가운데 12곳이 30년 내에 사라질 거다. 이런 연구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의 인구가 3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50년 뒤에는 이 가운데 3분의 1인 100만 명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군 지역의 상당 부분은 인구가 거의 없거나 또 군 지역이 극단적으로 좀 사라질 이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살던 고향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화서 박사는 오늘 불독의 첫 출연인데 네. 지방 소멸,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죠. 예. 저출산 고령화는 곧바로 지방 소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20, 30년 전부터 심각한 이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그들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지역의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성화 현장들의 사례들을 제가 묶어서 책에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당면환 과제이기 때문에 네. 당면할 과제가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네. 체감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이게 말씀드리는 거랑 실제 보고 들은 게 조금 너무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합천군 상가면의 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합천군 상가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억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빈집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무너져버린 벽과 아무렇게나 난 잡초가 10년 이상 주인 없이 방치된 곳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 사람 사는 집하고 폐가하고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요 보면 텃밭 같은 게 이제 동네 안에 많이 있는데 그 텃밭이 옛날에는 그 다 집이었는데 수십 년 전 옆마을까지 합쳐 주민 수가 2,000명이 넘어 리를 면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두 곳을 합쳐 채 2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젊은 층은 50대, 이마저도 1명에 불과합니다. 70대가 청년이 된 마을은 활력도 기운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우리 집에 안 들어본 데는 벌써 40년이 다 됐지. 없어. 없어. 이 마을이 이렇게 커도 애기가 없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더 좋아.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곳은 학교입니다. 한때 아이들의 소리로 넘쳤던 교실 창문은 흉물스럽게 깨져 스산할 정도고 600명의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운동장은 아이 키만큼 자란 잡초 때문에 원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할 때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600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몇 명이나? 한 반에 한 40명 가까이.
가장 번화한 상설시장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오가는 사람이 있을 뿐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앞서 또 한 어머님께서 아이 울음소리 들은 게 40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뭐 황량하다 이런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천군의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0.148이에요. 이게 경남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경북 군위군, 또 의성군, 전남 고흥군 다음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 오늘 뭐 남양 특집도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네. 꽤나 좀 무섭게 다가오는데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부터 짚어주셔야겠어요. 네, 방금 우리 신 기자께서 합천 0.148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 20세에서 39세 여성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1대1로 비교를 해서 나눈 값이 지방 소멸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단계가 이제 5단계에서 1단계까지 가장 위험한 단계, 소멸 위험한 단계가 5단계 하나하나 내려오면 조금은 이제 위험이 좀 낮아지는 단계, 이래서 5단계를 표현을 하는데 예.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4단계나 5단계에 포함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소멸될 위험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 연령대를 보니까 90% 이상이 20에서 39세더라라고 해서 네. 이 나이 연령대를 이제 수치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대구나 부산 시군단위 일반적인 시골지 군단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시라고 하는 대구나 부산도 이미 이 수치가 1.0이 무너졌습니다. 예. 이제 1.0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1명 대비했을 때 20에서 39세의 젊은 여성이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 인구가 한 명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예. 얘기죠. 그만큼 그러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면 출산율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이어져서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는 수치의 얘기입니다. 네, 심각하네요. 예, 아주 심각하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경남을 좀 더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수치를 보면 이 남해가 0.156, 산청이 0.168, 이 군단이죠. 이제 시 단위로 가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밀양시가 0.282, 그리고 사천 0.423, 시 단위도 거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안심할 단계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 우리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도시 창원이잖아요. 예. 창원이요 0.850입니다. 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네요. 창원이 이 정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경남의 18개의 지자체 중에서 12곳이 위험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방 소멸 얘기하면 쉽게 와닿지 않죠.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사실 지방이 소멸된다고 해서 방금 우리가 신 기자께서 얘기했던 합천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동시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질 수는 없죠. 네, 갑자기 무너질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네. 중요한 건 마을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가보신 대로. 예. 이런 마을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급기야는 그 군이 없어지는 거죠. 그 군이 없어지면 결국 그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장기가 하나씩 없어지는 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콩팥 하나 없어서 살잖아요. 뭐 나머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직은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취재를 좀 해봤더니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는 게 좀 사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에게 왜 떠나가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경 씨. 지난해부터 모교의 조교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간 서울로 떠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이 디자인을 하기엔 척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청년이 뭔가 성장을 하고 투자가 될 만큼의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같은 생각은 비단 연경 씨 혼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서울에 이제 중견기업 이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일을 해야지 하고 회사를 찾아봐도 연봉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친구들이 지방에는 안 가려고 해요. 집세나 물가가 부담이지만 수도권 취업을 고집하는 건 꼭 직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원 자체도 창원에는 없어서 저희가 부산으로 가서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제 창원에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닌가. 네, 지방 소멸의 문제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취업 문제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남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해를 보면 전국적으로 수도권 순이동자가 8만여 명 됩니다. 네. 이걸 세대별로 좀 나누어 볼게요. 20대가 7만 6천 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0대는 1만 명.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40대, 50대, 60대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수도권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왜 이동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직업의 이유가 6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의 역사를 좀 반추해 보면 예. 그 IMF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방금 신자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 직업의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 통계를 잠시 보면은 올해 2020년 3, 4월에 서울로 나간 인구가 27,500명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19년 바로 이 시기에는 12,800명, 12,800명. 인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간 거죠. 빠져나간 거죠,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3이 20대 젊은 청춘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도시재생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세금은 누구 부담이에요? 다 우리들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더욱더 부담인 것은 앞으로 보면 청년들의 부담이 되는 거죠. 박사님 말씀대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린다 하셨는데 사실 기업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 좀 국내로 데려오자 이런 리쇼링 정책을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 이 지방에만 사실 적용되던 일종의 혜택인데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이런 정책들,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마저도 수도권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전방위로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방 인구 소멸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상북도 문경시라고 들어보셨죠? 네. 경북 한때 탄광으로 유명했잖아요. 이제 문경시의 경우에는 뭐 인구가 뭐 10만 무너지고 뭐 7만까지 무너지니까 4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6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큰 돈이네요. 큰 네. 돈이죠. 아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아주 이 극단적인 액수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 여쭤볼까요? 6천만 원 주면 4명을 낳을까요? 저는 한 명도 본인 힘들 것 같은데요. 생각은, 예.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선뜻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액수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영유아기, 영아 또 유아 시기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애를 출산하는데 영유아까지만 키우고 말 겁니까? 돈만을 주는 이 정책이라는 그야말로 당장의 인구를 유입하고 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수님 입장으로, 박사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방법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조금 더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보육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가정마다 가구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구마다의 수익이 정도돼서 먹고 사는 시장이 없으면은 안 떠납니다. 네. 기여서 박사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선례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주거의 문제는 독일의 경우는요. 애를 4명 출산하면
아예 그래서 집을 통째로 무상 공급을 합니다. 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빈집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비어 있는 집이 일본은 지금 이제 근래의 통계로는 800만 채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50만 채에서 200만 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집을 이 젊은 분들을 이 청년들 또는 이제 이 신혼 부부들에게 아예 통째로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를 다 추가해서 주고. 일본의 저기 태평양 쪽에 이제 남부 쪽에 도쿠시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현. 이게 인구 한 1,700 정도밖에는 우리 치는 경남의 합천의 어느 작은 면도 이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요. 이런 이제 카미카츠초라는 마을에 85% 이상 전부 산림입니다. 뭐 앞에는 밭밖에 없고 뒤에는 쳐다봐도 뭐 이 산밖에 없는 이런 산림 지역에 인구가 또한 뭐 50%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이런 마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정말 아이디어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이 나오는 자원은 해봐야 나무 이파리밖에 없어요. 그 이파리를 다양한 이파리를 하나하나 다 따서 이 할머니들에게 따게 합니다. 따게 해서 씻어서 그 저온 보관을 해놨다가 요리점에 식당에 파는 겁니다. 이 일본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생선 요리 같은 걸 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식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게 또 인기가 있었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잘 돼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한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가구당 소득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그야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달에 1년에 1억을 번다는 고소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젊었을 때 이 지역을 떠났던 대도시를 떠났던 중년이 된 자식들이 되돌아옵니다. 지역만이 뭐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마을 기업의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에 맞는 대안이 그래서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지역 일자리 지원 팀장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네. 그 바꾸는 것이 디지털 비대면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간적인 집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명확하면서 또 지역을 살리겠다는 그런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사회안전망의 강화나 신산업, 신기술의 투자라는 것이 얼마든지 지역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비대면 시스템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정책적으로도 이 지역에 동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문제는 어쩌면 청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고 또 환경을 제고해야 이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마을을 지키고 고향을 지킨다는 거겠죠. 경상남도가 청년 특별도 그리고 교육 인재 특별도를 통해서 청년이 좀 떠나가지 않고 경남에 머물면서 할 일도 좀 찾고 또 직접 문제가 있으면 발굴하고 해결하고 좀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청년 친화 도시라고 있는데요. 거제시를 직접 가봤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둘러앉아 영어 스터디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학원이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혼자 공부하던 영어를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해보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규모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없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데 목말라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기회를 얻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비슷한 목표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청년센터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1월 문을 연 거제 청년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거제시는 이 밖에도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독서나 예술 등 다양한 관심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지시가 청년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무엇을 어떤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든지 그다음에 청년 문화 행사든지 한다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유턴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거제시와 남해군 2곳. 청년 특별도를 표방한 경상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고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2곳이 더 지정될 예정으로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엔 2년간 26억 원의 예산이 청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을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떠나간 청년을 잡기보단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정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청년 생태계를 조성해보자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이 청년 니즈와 일부는 맞는 것도 있었지만은 청년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더 많았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소통하고 만나보면은 청년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같이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참여고 거버넌스거든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의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인재 특별도 사업도 더해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힘든 데다 경남만의 힘만으로도 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군에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다양한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회도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조금 실무자 입장에서 정책을 찾고 그렇게 다 같이 해야만 청년 문제가 해결될 거고. 청년이 사라진다는 위기 속 지역을 살리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뚜렷한 성과를 당장 기대할 순 없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엿볼 수 있었네요. 그동안의 사실 정책들이 좀 단편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통합된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그런 노력들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좀 해결책이 가까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VCR 화면에 신원정 기자 그 리포팅에 나온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경남도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도대로 하고 경남도의 각 시군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남도가 다 할 수 없듯이 중앙정부만이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은 지역대로의 자기들이 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제 총무성, 우리로 치면 이제 행안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역 부흥 협력 대원을 모집합니다. 네. 모집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시골로 투입을 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시골로 가서 일을 하든 사업거리를 찾든 뭔가를 해라. 창출을 하든 창직을 하든 창농을 하든 뭐든지 해봐라라고 해서 1년에 4천만 원 연봉을 줍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 사업비, 활동비를 우리 돈 1년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3년 법인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해줘요. 자,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그 지역 부흥 협력 대원들의 현지 정착률이 60%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경상북도가 이걸 이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좀 달리 프로젝트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름 성과는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뭐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많이 제시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자, 앞으로도 또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도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방 소멸 문제가 어떻게 인구 유출을 막을 것인가 보다는 왜 떠날까 이 부분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마을이 사라진다 이 말로 시작했었는데요. 정말 영화 속의 제목이나 기후이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